안녕하십니까. 목포 해경 해양오염 방재과의 김혜민 주무관입니다. 현재 그 14호 태풍 이후라 태풍 피해가 없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추석 잘 보내시고 제가 교육 영상을 촬영했으니 그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봐주시고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교육 때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으로 해양자율방제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양자율방제대 제도와 현황으로 두 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 현재 해양자율방제대의 법적 정의는 해양환경관리법 68조 2 해양자율방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 해양오염 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촌계 소속 어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고 2020년 3월 24일로 개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해양경찰 마크고 왼쪽은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해양자율방제대 마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해양자율방제대 연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그 속초 지방에서 어촌계 자율방제대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었으며 2014년 국민방제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 해양자율방제대로 해양환경관리법 법정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위 법령 개정 그리고 운영 내실화 복지 확대 등을 통하여 현재 지금 운영 내실화 복지 확대 단계로 지금 상해보험 가입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보험 내용이 나올 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경비 지급, 복지 지급 내용이 있으며 2023년도에는 해양경찰 지원단체로 정착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해양경찰 규칙,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성, 명칭, 구성원,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은 어촌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명칭은 땡땡 해양자율방제대, 해양자율방제대 땡땡 지역 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촌계 이름을 따라 지명이 되게 되는데요. 사막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사막 해양자율방제대로 불리게 되며 여기서 있는 땡땡 지역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양경찰서와 서해지방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해지방청 내에 속해져 있는 그 대장님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 연합회로서 해양자율방제대 서해지역연합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해지역연합회 회장은 지금 사막도 어촌 대장님께서 지금 서해지역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그 외에 구성원은 대장 1명 그리고 간사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원 중 호선, 임기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기존의 내용에는 임기 내용이 지정되지 않아서 아마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중간에 바뀌셔서 변동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간사는 대장이 지명하여 행정 업무를 맡게 되시는데요. 주로 이제 그 연락이라든지 그 내용 전달을 주로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저희가 설치된 보관시설 오일펜스 40m, 흡착제 30kg, 보호장구 10세트, 일회용 작업복 20벌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현재 컨테이너가 총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없는 시설에는 지자체 등과 협동으로 하여 관리 중에 있고 아직 폐부가 되지 않은 곳에는 추후에 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리고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명입니다. 해양자율방제대 임명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안정된 어업활동에 종사하시는 분,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장비를 보유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 절차로는 신청서 제출, 심의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대원증 발급을 통한 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원증 발급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신청서를 받고 개인별로 신청서를 또 받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임명증 대원증 발급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증명사진 한 장씩 보내주시면 반영하여 여기 보이는 대원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해양자율방제대원의 임무입니다. 해양자율방제대원의 임무도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 방제 업무 보조, 해양오염 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참여, 그 밖에 해양경찰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해양자율방제대 장비 관리 및 활동 실적 보고를 하고 있으며 해양경찰 도착까지 비상연락체계 유지, 정보 전달에 주로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신고 또는 봉사, 그리고 해양오염 예방 홍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해양 자율방제대 운영, 교육, 특히 교육 훈련에 대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운영규칙 제10조에 의해 나와 있으며 매년 8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과 함께 대면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나, 그 원거리 섬지역이나 그 조업 일정, 그리고 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직접 뵐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 매년 8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동영상으로나마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대면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니 저희가 만약에 교육한다는 일정을 받으시면 되도록이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율방제대 제도, 방제 장비 자재 사용법, 그리고 보건 및 안전교육, 해양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활동에 동원된 경우 동원 시간만큼 교육을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 중 4시간 이상으로 국가재난 대응 및 해양오염 방제 체계, 해양오염 방제 이론 및 보건안전, 리더의 역할 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을 이수를 하시고 4시간을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올해 중에 대장님들은 아마 한 번씩 다 찾아뵙고 한 번씩 간담회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방제대 운영입니다. 운영으로는 처음에 이제 사고나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될 시에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소집이 되고 소집에 따른 임무 수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텐데요. 방제 작업이나 오염 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무선 통신으로 임무를 수행하게끔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 훈련이라든지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특히 봉사 활동이라든지 홍보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 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원이 대장이 제출을 하고 대장은 이제 파출소장의 확인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인근 근처에 파출소가 있으실 건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행 신고소장을 맡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파출소에 그 출입항 신고를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출장소나 파출소에 그 확인을 받으시면 저희가 이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 실적을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시스템에 의하여 아까 말씀드린 교육 실적을 잡게 하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해양자율방제대 경비 지급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여기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2022년 또는 2023년에 예산이 지급되어 그 출동 경비 또는 교육 훈련 경비를 저희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동 경비는 지자체 지원, 방제 의무자 비용 부담 등 중복은 미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 출동에 대한 경비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또 지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지금은 이제 그 민간 해양 구조대처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작업을 나오셨다든지 교육을 해주셨다든지 되면은 일정의 그 자그마한 그런 선물 같은 거나 그런 걸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의해서는 인력은 기본 수당 그리고 초과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유류 소모량을 계산하여 면세 유가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비 외에는 운임, 교통비라든지 식비, 숙박비 등은 모두 지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출동 경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오염 행위자가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작은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보험이 들어져 있는 큰 사고의 경우에는 출동 경비를 진행을 하여 그 행위자가 그 방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해양자율방제대 재보상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올해 그 4월 15일자로 그 자율방제대 구성원이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자율방제대 재보상으로는 그 보험사 현대해상으로 진행돼서 보장 기간이 2021년 4월 15일부터 그 1년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액은 최대 5천만 원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 22개소 325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고 여기가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험사에서 재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자율방제대원의 해임부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에 있어서 해양자율방제대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자율방제대 해임에 있어가지고 절차는 해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해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임 통보가 이루어지면은 대원증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사망, 질병, 소재 불명 등으로 직무 수행 불가능할 경우,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교육 및 훈련을 2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만 해주시면은 지장될 수 없는 거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떠나셨으면 좋겠지만은 본인이 희망하신다고 하시면 해임 사유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받아들여서 심의하고 해임 통보를 통해 대원증 반납을 거쳐서 가지고 해양자율방제에 해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해양자율방제대원의 금지사항입니다. 그 금지사항으로는 해양자율방제대원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해양자율방제대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그리고 소송, 분쟁,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특히 이제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칭을 남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자율방제대 구성 현황입니다. 현재 지금 2020년 11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30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회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서해지방청과 같이 지방청이 저희가 이제 해경에 5개가 있기 때문에 5개의 연합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제조치 37회에 379명, 교육훈련 312회에 230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으로는 오일펜스 20km, 유압착제 30톤, 보관창고 현재 154동으로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해양자율방제대 배치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속초 해경서부터 인천 해경서까지 현재 해경서가 지금 19개 해경서가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쪽에 사천 해경서가 지금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 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서해지방청에 있어서 여기 군산, 부안, 목포, 완도, 여수로 해가지고 5개 해경서가 이루어져서 서해지방청 연합회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 중부청, 서해청, 제주청, 남해청, 동해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목포 해경서 같은 경우에는 22개의 어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지금 325명의 선박 188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구성 현황으로 보시면은 15년도와 지금 바로 2020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52개소와 307개소 그리고 인원이 767명에서 그 3,410명으로 약 한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만큼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이 따라가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연도별 방제 작업 참여 현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에서 5%, 4% 올라가서 지금 현재 15%로 돼 있고요. 참여율은 저희가 현재 해양 오염이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횟수의 그 해양자율방제대가 15%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촌계 인원들이 15% 정도 참석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뭐 참여 사고 건수가 뭐 254건에 참여 건이 37건으로 되다 보니까 거의 한 6건에서 7건에 한 건 정도는 대응을 해주시고 서로가 이제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연도별 교육 훈련 현황입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300명의 그 교육 인원이 지금 훈련 인원과 교육 인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9년에서 2000년도에 지나가면서 그 저희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아무래도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수치가 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비전을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연도별 정화 활동 현황입니다. 그래서 정화 활동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64회에 479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그리고 자율방제대 활동 사례입니다. 여기 건이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일어났던 그 2000년 7월 21일에 305 해송호라는 그 오염 사고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신안군 가고도항에서 바지선 앵커에 부딪히며 파공되어 침수 침몰하여 기름이 16kg 정도 유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지금 현재 이거 보고 계시는 분 중에 가고도 자율방제대 분들도 계실 건데 해양자율방제대가 19분 만에 초동 조치를 하였고 해양경찰 방제선은 10시간이 소요되어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여기 보시면 기름 사고 위치가 가고도는 매우 먼 곳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기름 확산이 이렇게 기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율방제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오일펜스를 이제 사중으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제대 활동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도 찍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그 신고 접수가 15시 29분, 그다음에 기름 유출이 15시 48분, 그리고 해양자율방제대 요청을 15시 51분에 진행하게 되어 그 19분 만에 오일펜스를 설치하였고 2차 오일펜스를 또 20분 만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자율방제 20호 3차 오일펜스 설치가 그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으로는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사례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고도 해양자율방제대에서 그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한번 다시 끊어 갈게요. 네, 다음은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305 해송호라고 그 가고도 항에서 그 침수 침몰된 선박인데요. 그 가고도 해양자율방제대에서 오일펜스 이중 설치 및 그 해상과 해안 기름 제거 작업에 그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자율방제대 인원 218명 그리고 선박 45척이 동원되어 총 13일간의 방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가 되고 배가 19분 만에 침몰을 했고요. 그 침몰한 선박에 자율방제대 요청을 하여서 신고 접수가 이루어져서 오일펜스 100m 또 오일펜스 100m를 설치하여 최종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오일펜스 설치 완료 보시면 사중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배가 가라앉아 있고요. 배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렇게 감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기름을 감싸가지고 이제 기름 이 정도 펼쳐져 나간 거고 그 방제대 활동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U자형으로 기름을 이제 배로 이용해서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그 방제선은 10시간 있다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떨어져 있는 게 한 150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이제 관내 사고가 아니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이제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옥포 지역에서 오일펜스 설치, 흡착 제거가 있었고요. 나머지 가까운 데에서는 만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 오염 발생 지원이 있었고 부안이나 속초 이런 데도 오일펜스 설치, 흡착 제거 등이 있어서 그 오염 활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빨리 끝낸 부분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 사례를 보시면은 여기 자재 반출 훈련, 그리고 개인 보호복 착용 훈련, 그리고 해안 방제 훈련에서 그 해안에 기름이 들어왔을 때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상 방제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일펜스를 이제 끌어당겨서 이제 배를 이제 감싸는 포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그리고 오일펜스 설치 훈련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배를 두 척으로 해서 배에서 이제 배를 이제 감싸는 듯한 연습이고요. 오일펜스를 이제 길게 뻗어 나가서 이렇게 배를 감싸는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방제 교육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 영상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 사태로 이제 줌을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랑도 이렇게 소통 원하시면은 제가 한번 걸어가지고 화상 얼굴로 보고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자율방제대 간담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해양자율방제대 발대식, 그리고 어선 방역 서비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희 그 진도 신기에서 진행하였던 장화활동 사진인데요. 이렇게 쓰레기도 같이 주우면서 그 바다를 아끼고 내고장은 내가 깨끗이 한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제주도에서 아마 장화활동을 진행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해저 쓰레기를 이제 치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시상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해양자율방제대 분들은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저희를 보조해주는 역할이 있고 서로가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먼저 앞서고 가거나 뭐 자율방제대가 뒤처지거나 이러지 않고 서로 같이 갈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으로는 건의사항인데요. 건의사항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로는 해양오염 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성은 유류오염 사고와 인체 유해성, 그리고 유출된 기름의 독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방제 작업자의 유해 위험 요인, 그리고 방제 작업 현장 위험 유해 요인 관리 방안입니다. 다음. 첫 번째로 유류오염 사고와 인체 유해성 부분입니다. 다음. 이게 대표적인 예로 2007년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투호 관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베이 스피리투호라는 호가 지금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공이 생겨서 기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원유 12,547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되어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름이 쏟아지는 영상을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그래서 유출된 원유의 유해 성분으로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방향족, 탄화수소, 중금속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듯합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시면 될 것 같고요. 유류 유출 사고 인력 동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원봉사자가 122만 6,730명이 동원이 되셨고, 그 외에도 군인이 15만 명, 그리고 지자체에서 7만 6천 명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주로 많은 인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방제 작업자들이 원유에 포함된 다양한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서 신경계 질환, 폐기능 저하, 암 등의 질환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출된 기름의 독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지고는 첫 번째 흡입에 의한 건강 장애, 그리고 유증기 노출 영향, 세 번째로는 피부 접촉, 네 번째로는 정신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 흡입에 의한 건강 장애로는 급성적으로는 이제 기름 냄새를 맡았을 때 어지럽고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만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 치환 반응으로는 그 질식이 있는데 밀폐된 장소, 적절한 환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어지러움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식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진입은 통제되어야 하고 사전
산소 측정 등 적합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산소 치환 반응에 대해서는 뭐 21%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질식이 반응이 되는데 그 밀폐된 장소에서 특히 환기를 신경 써서 작업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원위에 들어있는 황 성분이 이제 만나서 이제 날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가스인데요. 눈 자극과 기침 유발, 후각 마비, 특히 폐와 중추신경제에 유독하여 폐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고글이나 양압식 공기호흡기 착용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유증기에 의한 노출 영향인데요. 유증기는 이제 그 기름이 이제 증발돼가지고 그 기체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증기는 말 그대로 그 기름에서 나오는 수증기처럼 증기가 나와서 폐의 그 화학적 폐 간질염, 그 폐 부종, 폐 출혈, 폐 조직 괴사 등을 증가하여 암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접촉에 의한 건강 영향으로는 그 급성적인 거는 손과 팔 등에 기름이 묻은 부위에 대해서 급성 피부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만성 영향으로는 암 발생 촉진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영향으로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만든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뭐 불안증,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그 허베이 스피리트호 같은 경우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라는 명칭보다 태안 유류 오염 사고라는 게 더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뭐 생활 터전 파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 및 공동체 파괴 그리고 생계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가지고 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방제 작업자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작업자의 유해 위험 요인으로는 그 방제 작업 환경 요인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 요인 그리고 사고 관련 요인입니다. 다음, 그 방제 작업 환경 요인에 있어서는 그 증상, 그 야외 작업에 의한 고온과 한랭 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기본적으로 그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에 대한 성능인데요. 이제 증상으로는 더울 때는 열 스트레스로 인하여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장기간에 있었을 경우에는 화상, 그을림 등의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부에 묻었을 때 나오는 현상과는 좀 다르게 자외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다 최종적으로는 피부 안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더우실 때는 옷을 이제 그 토시라든지 이런 거를 끼시고 최대한 더위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상의 일부 증상으로 신체 일부 간지러움, 통증 등 동상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름 유출에 의한 화학 물질 노출에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젠, 톨루에, 자일렌처럼 이런 발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뭐 구토,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이 이루어지고 이게 노출이 되었을 때 피부암, 피부염, 알레르기 그리고 피부 반점 등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방제 장비 작동에 의한 작업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방제 장비를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방제 장비를 작동을 할 때 그 주변 방제 장비 운전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장비를 구동을 하려면은 이제 가솔린 및 디젤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그 부분이 있고요. 방제 장비도 기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닦아내는 기름은 검정색 기름은 뭐 중질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방제 장비에 나오는 기름은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기름에 대한 기름 유증기에 노출이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름에 오염된 유흡착제, 오일펜스, 유해수기 등을 이제 만지면서 그 기름에 이제 노출되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처리제, 특히 유처리제를 살포할 경우에는 눈 또는 그 피부에 노출되는 부분을 줄여서 그 최대한 노출되는 걸 막고 그 완전히 보장된 상태에서 유처리제 살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압 온수 세척 시 기름 방울 등이 호흡기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이 되어 있는 부분에 그 고압 온수를 세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있던 부분이 입자화되면서 퍼져서 그 피부 및 호흡기에 알게 모르게 침투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유증기라든지 이런 게
장기적으로 노출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리고 건강 문제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작업 관련 골격계 질환에 의해서는 그 반복되는 작업에 의한 신체 부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허리를 숙여서 작업을 하다 보기 때문에 허리 굴곡 및 뒤틀린 자세, 그리고 방제도구 취급 시 손과 손목에 힘을 주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안에서는 쪼그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허리 굴곡이라든지 뒤틀린 자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과 손목이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손목의 관절염이라든지 허리에 대한 디스크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방제 작업자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간 연속적으로 방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작업의 피로, 집중력이 저하되고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로 오는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러한 누적으로 인해 주변과의 소통 장애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소통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이제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과정, 스트레스 해소 과정이 필요할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호흡기의 질환에 의해서는 유증기 흡입에 의한 폐자극 등 호흡기 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가스 등에 의한 만성 폐손상, 그리고 만성 폐질환, 심장 질환 등 증상 악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기름 접촉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아까 온열그 지방에서 말씀드렸던 일광 노출로 인한 일광 화상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네 번째 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이어서 사고 관련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2017년도에 부산에서 발생한 캡틴 단절베스호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 구조대에서 직접 매달리셔가지고 여기 파공을 막는 몸으로 막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위에서 오픈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실 일 많이 없으시겠지만은 헛디뎌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기름이 또 다 묻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기라든지 피부에 또 기름이 직접적으로 닿는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상 선박 해안에서의 차량 종장비 이용 시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방제장에서 작업하는 부분인데 이제 보스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날개를 펴고 거기에 오일펜스를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여기 발이 깔린다든지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여기는 이제 해안 방제를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바다에 기름이 많이 묻었을 때 돌에 많이 묻었으면은 기름을 닦는 것보다 이거를 떠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가서 돌을 씻어 오는 게 더 빠르다는 판단에서 이게 기중기로 이제 퍼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중기에 발이 낀다든지 기중기에 머리가 맞는다든지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위험성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분진, 부유하는 오염물 등에 의한 눈 손실, 그리고 화재 및 폭발 사고 위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아마 배가 폭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두라 3호라고 해가지고 배가 이제 찢어지면서 충돌에 의해 가지고 배가 찢어지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유하는 오염물이나 유증기 같은 경우에 배가 충돌돼서 찢어지면서는 분명히 폭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 등 휘발성 기름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유증기는 불을 붙이면 이제 바로 불이 붙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화 폭발 위험에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제 작업 현장 유해 위험 요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 관리 방안으로 방제 작업 전 안전 보건 계획 수립, 그리고 방제 작업 환경 관리, 그리고 건강 문제 관리, 마지막으로 사고 요인 관리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안전 보건 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12가지 방법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방제 작업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방제 지휘 체계와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방제 지휘자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제 작업자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극한 기후 환경 대비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그 방제 지휘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제 작업 배치 전후 의학 검사를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그 혈압을 재 가지고 그 120에 60이 되는데 여기서 너무 고혈압이거나 저혈압일 때는 작업을 좀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너무 쪼그려 앉거나 일어나게 되면은 기립성 저혈압이나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막기 위해서 의학 검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혈압이 높으신 분이나 너무 낮으신 분은 작업에서 좀 배제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염 세척이라든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이라든지 손상 및 중독에 의한 응급 조치 계획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구급차를 불러놓고 이제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제 후 폐기물 보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고온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심혈관계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정서적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온 방제 작업에 의해 배치 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대책으로는 모자를 착용하고 아무래도 어두운 색 옷보다는 하얀색 옷을 입는다든지 자외선 차단제, 그 선블럭이라고 말하는 선크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에서는 고열 장애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20분 작업 후 휴식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분 작업, 뭐 20분 휴식이라든지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매 15분 간격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소금으로 된 알갱이를 먹는다든지 뭐 그 포도당 캔디를 먹는다든지 이런 내용도 그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로는 햇빛 등 차단된 지역에서 휴식을 하고 얼음물 등 시원하게 이제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이상 증상이 나타날 시 전문 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하므로 그 구급차를 대동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그 좋은 작업 환경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첫 번째 내용은 아까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술적 대책으로는 아까는 이제 시원하게 하는 옷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방한모 등 적절한 의복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난방 장치가 설치된 휴게 시설을 마련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분 작업 후 20분 휴식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서 이제 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에 대한 환경 장애와 그 예방 대책이 필요한 교육에 따라서 그 온도에 따라서 작업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영하가 30도가 됐는데 작업을 오래 하게 되면은 동상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인원이 뭐 교대를 하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응급 조치로는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문 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화학물질 관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불이 잘 붙겠다. 그리고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폐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온다든지 뭐 인화성이라든지 이렇게 피부의 자극이나 뭐 마시면 위험하다든지 이런 자극을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는 뭐 그 휘발유라든지 경유에도 이런 마크가 붙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건강 수칙이나 화학물질 독성 정도를 표현해가지고 교육을 하게끔 되니까요. 화학물질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특별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위에 문구를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배포하고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해 경고 표지 및 관리 요령을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리고 방제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입니다. 지금 뭐 개인 보호구에 대해서 설명이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손상된 개인 보호구는 착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안전모를 또 착용을 하고 해상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와 같은 내용인데 지금 분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눈에 들어갈 걸 막기 위한 고글. 그리고 이거는 장갑이 이제 그 기름으로 인해 녹지 않은 그 장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화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보호복이고요. 이건 이제 그 초기 대응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게 방독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 화합물이라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벤젠 톨루엔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유해 화학 물질을 여기서 걸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방제 작업 후 방제 작업자 오염 제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부분은 유해 위험의 정도, 오염의 정도, 노출 시간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모든 접착 부위는 개방을 하고 안전화와 외장갑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을 무조건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복 안쪽에 접촉하여 보호복을 탈의를 하시고 마스크를 벗으시고 장갑을 벗으시고 손과 얼굴을 세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의도하지 않은 섭취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척을 하지 않고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얼굴에 묻어있는 거와 같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장비 및 개인 보호구 같은 경우 접촉을 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비와 개인 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회용이라 생각을 하시고 다시 입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묻었다고 보시면 한 번 입고 한 번 입고 버리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물이 없는 오일 컨트롤 타월렛을 이용하거나 핸드 클리너를 사용하시어 손에 묻어 있는 그 유분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방제 장비 이용 작업에 의한 환경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솔린 및 디젤 연소를 활용하는 곳에서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 작동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거 있는 방지 마스크 또는 그 방독 마스크를 사용을 하셔서 그 디젤 연소가스에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방제 장비에 의한 기름 노출에 대해서는 방제 장비 취급 시에도 방제 작업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리하실 때 많은 양의 물로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 노출 시 그 자량의 물과 비누로 세척, 계속 자극될 경우에는 그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경우가 더 빠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 유처리제 전기는 흡입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부종이라든지 폐에 무리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유념하시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압 온수 세척, 유증기, 피부 및 호흡기 노출 관리도 아까 보여드렸던 1급 방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부에 직접적인 분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피부가 이제 여기 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난다든지 그 피부가 이제 뭐 찢어진다든지 이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 노출 관리 내용입니다. 1m 이내에 대화가 어려운 경우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셔 그 소음에 대한 노출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건강 문제 관리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 요인에 있어서 맞는 동작과 안 맞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의학적 관리적 대책으로 작업 일정 및 속도를 조절, 회복 시간을 제공하고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리고 정신 건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연속적으로 방제 작업이 시행됐을 때 본인이 직접적으로 독려를 해주고 방제 작업자 간 동료 간에 서로 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주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소통하고 동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서로가 이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정신 건강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호흡기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노출된 후 일정 시간 이후에는 공기 중 부유하는 유증기 흡입을 막기 위하여 여기 그 방지 마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지 마스크도 여기 보시면 N95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저희 KF94와 같이 이제 그 방지 마스크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뭐 N100도 있을 거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처럼 KF80, KF94처럼 여기서 N95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소각 작업 시 연료가스 흡입 방지를 위한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만성 폐 질환자, 심장 질환자들은 작업을 금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요인 관리로 화재 및 폭발 예방으로 사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화원 제거 그리고 이제 그 온도가 많이 상승하거나 유증기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철수하고 바람이나 조류의 위쪽 방향에서 접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서 접근을 하게 되니까 바람이 만약에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바람이 같이 불어나가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바람을 맞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에는 그 위험 지역을 격리시키고 119에 즉시 신고 그리고 증기의 발생을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화재가 진행된 후에도 상당 시간 분무를 하여 선박을 냉각시키고 진화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와 방화복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방지에 대한 내용에는
종량물 취급 시 미끄러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요. 기름에 의한 미끄러운 상태임을 교육시켜 작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및 선박을 이용 시 사고 방지,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휴대용 조명을 이용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이상으로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장으로 해양오염 사고 방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로는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 기름오염 방제 방법, 폐기물 처리, 방제 활동 시 주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방제 활동 시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해양오염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제 선박 통항량, 해상 물동량, 사고 발생량 등을 보았을 때 가장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이 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유 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 세계 최상위권의 원유 수입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되고요. 그리고 10년간 연평균 263건 사고가 발생되어 556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다음. 그리고 석유 제품의 해상 물동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석유 정제품 원유를 보시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2000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년 대비 해상 물동량이 감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현재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해양오염 사고 통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오염 사고는 평균 263건, 유출량 556톤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07년도에 특히 높게 솟구친 경우에는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있고요. 14년도에는 여수에서 발생한 의산호라고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기관인 해경이나 지자체가 영향이 있겠지만은 이거 강의를 보고 계시는 해양자율방제대 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국내 해양오염 사고 사례를 크게 지금 4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프린스호 유류 사고는 여수에서 발생한 사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사고 2007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12,547톤이 발생됐고요. 14년도에 발생한 의산호 충돌 유출 사고는 CS 칼텍스 원유부두 섬유관 파손으로 인하여 원유 약 483.9kl, 납사 284.1kl로 오동도 그리고 남해군 해안까지 확산된 사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고로는 오션탱고 유류 유출 사고가 있는데요. 부산에서 이뤄진 사고로서 자갈치 시장, 간만 시민보도까지 오염군이 크게 분포되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사고는 이렇게 크게 4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 게 이 4가지 사고 다 일반 어민들이나 저희 대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해양오염 사례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같이 기름이 퍼지게끔 되면은 이런 배들이 작은 배가 아니고 엄청 큰 배입니다. 근데 큰 배에 비해 가지고도 엄청 큰 범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타르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회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다 마찬가지고요. 올펜스가 이제 배에서 있는 올펜스 다 풀어가지고도 쓰고 또 작업도 또 진행되고 계속 작업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리고 해안오염 사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아마 말리포 해안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말리포 해안에서 여기 있는 하얀색으로 있는 것이 다 메트형 흡착제입니다. 메트형 흡착제를 다 뿌려가지고 메트형 흡착제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회수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해안에 이제 배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타시는 배들이 이런 배들인데 이런 배들이 이제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름이 이제 유출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안가가 엄청나게 넓은데 넓은 해안가가 다 오염으로 뒤집혀져 있을 때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해양 방제를 빨리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유의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름 오염 방제 방법입니다. 기름 오염 방제 방법으로는 크게 회수와 분산이 있습니다. 회수는 이제
그 쓰레받기로 담듯이 나와져 있는 기름을 이제 어떤 공간에 옮기는 부분이 있고요. 분산이라는 거는 그 화학 생물학적 방법으로 유처리제, 유계라제 등을 이용하여서 그 기름이 아래로 가라앉거나 위로 증발되게 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 방지 같은 경우에는 오일펜스를 설치를 하고요. 오일펜스를 설치를 한 다음에 수작업 등이나 흡착 제거를 통해 그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으로는 플러싱, 저압세척, 고압세척, 모래분사 세척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방제 방법은 처음에 오일펜스 설치가 있습니다. 오일펜스의 사용 용도로는 해상에 유출된 오염물질 확산 방지, 그리고 해양 환경 민감 자원 보호, 그리고 확산된 오염물질 포집이 있는데요. 그 확산된 오염물질 포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빠지게끔 되면은 오일펜스를 이렇게 치고요. 오일펜스가 이제 쳐져 있기 때문에 기름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모여있는 기름을 여기서 회수를 한다든지 흡착을 해서 뺄 수 있게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일펜스의 구조로는 접속부, 부력체, 발라스트, 장력체, 스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접속부는 말 그대로 오일펜스를 상호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퍼 형식으로 지퍼를 옷을 닫듯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하게끔 되고요. 부력체 같은 경우에는 오일펜스가 이제 떠있게끔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 발라스트는 떠있는 거와 반대로 중력을 줌으로써 오일펜스가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게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력체는 외부 장력이 견딜 수 있게 되는 보강대로 이 장력체를 연결을 한 상태에서 로프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력체 부분이 없고 바로 접속부 부분에 연결을 하면은 장력에 의한 그 힘 때문에 오일펜스가 찢어지게 되는 걸 방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오일펜스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 의하면은 이제 A형, B형, C형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스커트 길이나 여기 부력체 길이, 부력체가 가지고 있는 부력 등을 그 규칙으로 지정하여 오일펜스의 구조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일펜스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형, B형, C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A형 같은 경우에는 항만 내에 사용하는 거고요. B형은 연안, 그다음에 C형은 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B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해양 자율 방제대에 배치된 거는 B형을 배치한 것도 있고 A형을 배치한 것도 있는데요. 이제 항만이라든지 작은 오염 사고를 막기 위한 곳에서는 A형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B형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거는 고형식 부분에는 이제 여기 부력을 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스티로폼으로 부력제를 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팽창식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블로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공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팽창 방법도 여기서 여기 팽창 방법이 자동 팽창식이 있고 그다음에 강제 팽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팽창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코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팽창을 하게끔 되고요. 여기 강제 팽창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기를 에어블로어를 이용해가지고 강제로 바람을 집어넣어서 부력을 만들어주게끔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그리고 오일펜스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오일펜스의 구조 및 장단점 그리고 대한 형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그 보관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기 및 장소에는 사고선 주위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연안 장기간 설치 시에 연안 또 항만에서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강제 팽창식 같은 경우에는 부력제 공기를 강제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 기존에 부풀기 전에 부피가 적어서 보관이 엄청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형식에 비해 가지고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점이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동 조치를 위한 긴급 설치 시에 이제 강제 팽창식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장기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가격이 저렴하고 파손 저항에 유리한 고형식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형으로 조류와 파도가 있는 해역에서는 강제 팽창식을 초동 조치를 위한 긴급적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팽창식, 편립식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한 번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오일펜스 설치 방법으로는요. 처음에 이제 준비, 연결, 설치, 회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일펜스 및 부대품을 준비했을 때 인 로프, 앵커 V 등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일펜스 세트별 접속부 연결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접속부를
접속부 두 개가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지퍼를 이제 옷 닫듯이 닫아주게 되면은 양쪽 지퍼 연결 및 장력 벨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크를 여기 줄에 끼워서 묶게끔 되면 연결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 끝점 로프 연결 시 시작점을 앵커 또는 선박에 고정 후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펜스 50m 간격 앵커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야간에는 등부표 설치,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이제 참고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고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만 같은 경우에는 앵커를 고정을 하지 않아도 이게 그 고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올펜스가 밀려나거나 들어오면서 이제 그 간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회수 부분에는 사용 후 앵커 부위를 해체하고 올펜스 인양 후에는 부착된 기름을 닦은 후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너무 많이 묻게끔 되면은 회수가 아니고 폐기를 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올펜스 포집 회수 방법으로서는 U자형 선단이 있고요, V자형 선단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U자형과 V자형은 이제 스키머라고 해가지고 회수를 하는 선박이라든지 기기를 가지고 이제 갔을 때 V자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U자형 선단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U자형 선단을 이용하게끔 되면은 여기 아래 배가 두 척의 배가 이제 그 성형이라든지 배 크기라든지 마력수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서 J자형 선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 두 개는 여기 그림에서는 배 크기 같은 걸로 느껴졌으나 여기 앞에 나가고 있는 배가 훨씬 더 큰 배고요. 여기 아래 배가 이제 작은 배라서 두 개가 나가고 있는 마력이라든지 힘이 조금씩 다르고 이제 그 진행되는 방향에 있어서 이 배를 자칫하면 끌고 갈 수 있는 J자형 선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펜스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펜스 설치 방법으로는 포위 설치, 포집 설치, 유도 설치, 그리고 폐쇄 설치, 그리고 예인 설치, 그리고 흐름 설치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뭐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 포위 설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에 아마 사진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배가 이제 침몰을 했다든지 이제 충돌을 해서 파공이 생겼을 때 배 주위를 감싸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끔 됩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그 가고도 침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일펜스를 한 4겹 정도로 포위를 설치를 해서 빠져나갈 틈이 없게끔 진행을 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유도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김 양식장이라든지 양식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쪽에 양식장이 있으면 양식장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제 기름을 이제 유도를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도 설치를 사용할 때는 그 면적이 아주 넓은 면적이라거나 아니면은 이 모든 면적에 올펜스를 칠 수 없을 때를 가정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절차도 중요하겠지만은요, 그 포위 설치 같은 경우에가 마을에 있는 배가 빠졌다든지 그 다른 큰 배가 빠졌을 때도 주변에 작은 배를 이용해서 둘러가지고 올펜스를 치게 되면 여기 올펜스 안에 있는 기름이 갇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회수를 한다든지 흡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올펜스 현장 사용 예인데요. 지금 올펜스를 한 바퀴 둘러가지고 이제 되니까 여기서 기름이 나오게끔 되면은 여기 안에 기름이 고이게끔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주의사항은 이제 여기서 고인 기름이 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여기서 기름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여기 이제 넘게끔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흡착이라든지 회수라든지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도 설치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쪽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끔 된다든지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폐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위 설치를 이제 여러 개를 하게끔 되면은 폐쇄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고도에서 나왔던 거를 하나, 둘, 셋, 네 겹을 해가지고 폐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일펜스 설치 시 주의사항입니다. 그 오일펜스 설치 시에 이제 게르 로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끔 되는데요. 오일펜스의 연결 로프가 짧은 경우에 이제 얘기가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가 좀 크게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제 가라앉아 있었는데 물이 빠지면서 이제 줄이 들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배들이 턱걸이가 되는 것처럼 오일펜스도 이렇게 들리게끔 되면 이제 여기 이 사이로 이제 이탈을 하거나 기름이 유실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펜스 게르 구조 같은 데 보시면은 앵커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끔 되고요.
근데 앵커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줄에 묶어두고 조수간만에 차가 있을 때 줄을 느슨하게 해주고 줄을 당겨주고 하는 그 배처럼 이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해상 방대 이제 올펜스 주의 사항에서 보시면은 올펜스는 조류 1노트 이하, 파고 2노트 이하에서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선박을 포위하려면 선박 길이 한 3배 정도의 올펜스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선박이 40m라고 한다면요, 이 올펜스 길이는 최소 120m가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올펜스가 보통 하나의 뭉치가 한 20m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배가 40m라고 한다면 6개 뭉치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람 조류가 강하면 올펜스를 2에서 3중으로 설치를 하고 그거보다 더 만약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더 효율적인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름이 쏟아져 나왔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의 이제 그 펜스를 이제 침으로써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흡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흡착제 종류에 대해서 승인 제품에 한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트형과 롤형, 펜스형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매트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끔 되는데요. 보통 자중에 한 10배 정도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형 흡착제가 한 박스에 10kg 정도가 되는데 이 10kg짜리로 이제 보통 기름 100kg를 이제 회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롤형 같은 경우에는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거를 이제 풀어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그 긴 해안이 있을 때 이거를 굴려가지고 쭉 길게 늘어뜨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스형이라고 하고 붐형이라고 하는데요. 오일 펜스를 이제 오일 펜스라고도 하고 오일 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펜스처럼 이제 그 설치해가지고 기름 유실 방지 또는 오일 펜스 대용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장기가 설치해서 유출류를 흡착하는데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 그리고 유흡착제 현장 사용 예입니다. 그래서 흡착제를 이제 뿌리게끔 되고 뿌린 걸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흡착제를 뿌릴 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뿌린 거에 대해서 다 회수를 하지 않으면 던져버린 흡착제가 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펜스를 하나, 두 겹으로 하고 올펜스 안에서 그 회수기를 이용해서 회수를 하고요. 그 다음 부분에는 흡착제를 이용해서 흡착 작업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돼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롤형 같은 경우에는요. 롤형은 둘이 잡고 쭉 길게끔 늘어뜨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중질류 부착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질류 부착제 같은 경우에는요. 올펜스 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독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생긴 거가 이제 먼지털이처럼 생겼는데 먼지털이처럼 생긴 여기가 이제 그 그물 그물 모양으로 기름을 이제 잡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그물이 아니고 그 기름을 잡는 그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편측 또는 올펜스 내부에 설치하여서 흡착 회수를 이루어지게 되고요. 중질류라는 내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무지갯빛이나 경유, 그다음에 휘발유 같은 경질류가 아닌 검정색 벙커 CU나 중유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유흡착제 사용 시 주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해상에 투하된 흡착제는 전량 회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흑갈색 유막에 정확하게 투과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이제 흡착제를 이제 많이 뿌린다고 해서 효율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뿌린 흡착제에 기름이 얼마나 묻어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도 또는 조류가 강한 곳에서는 사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거한 흡착제는 지정된 장소에 의하여 지정 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유회수기로 인해 아까 회수를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용 유회수기는 이제 크레인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방지장에 탑재된 유회수기인데요. 이걸 이제 레일처럼 끌어올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르볼 형태로 기름이 굳어지게 되는 타입이고요. 이쪽은 굳어지기 전 타입이라서 액체 상태고 이쪽은 고체 상태를 효율적으로 회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방제 작업에 대해서 수작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기름을 이제 여기 보시면 몇 가래로 기름을 이제 밀어가지고 제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돌에 있는 돌을 일일이 이제 그런 걸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흡착제를 일일이 닦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소량이거나 기계적 작업이 곤란한 해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베이 스피리트 때 이제 많이 이제 작업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 가시면 보겠지만 작업실 주의사항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기계적 제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포크레인이라든지 그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비치 클리너인데요. 그 청소기처럼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기름을 여기다 담아서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름을 퍼 올린다든지 흡착제가 굳어지는 그 기름 형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비 특성에 따라 최적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정 방법인데요. 이제 물을 이제 흘려주면은 그 기름이 물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기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흘러가는 기름을 여기 펜스 앞에서 이제 그 흡착제라든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작업으로 회수를 하게끔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쉽게 내려간 기름은 포집하여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을 표면에 흘려서 기름과 같이 흘러가게 하여 기름을 씻어낸다라는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뒤집기 또는 갈아엎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갈아엎는 부분인데 기름이 이제 여기 모래 아래나 자갈 밑으로 침투되어 있는 모래를 갈아엎게 되면은 아래서 나와 있는 부분이 상부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노출된 기름이 증발을 한다든지 저기 눈에 띄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를 이제 유도하고 파도식기도 유도하고 기름의 증발을 가속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갇혀 있으면은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기름이 언제까지 지속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펙터, 그다음에 포크레인처럼 장비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장비를 선정하는데 그 방제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자연 방제는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방제적으로 파도가 친다든지 기름이 씻겨 나간다든지에 대해 가지고 비지적성에 적은 양의 기름 파도에 노출되는 해안에 적용이 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기름의 양이 적다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기름이 방제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제 폐기물 처리입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는 사용자 흡착제는 임시 저장 탱크 또는 이중마대에 보관하여야 하고 여기서 보시면 액상 같은 경우에는 비상 용기로 옮기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로 릴레이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쌓아두게 되면은요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 하고 임시 보관할 경우에는 기름이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방제 활동 시 주의사항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가장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그 반드시 개인 보호구, 방제복, 마스크, 장화,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셔야 하고 방제 작업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제 작업 시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장소를 벗어나 안정을 취하여야 하고 그 의료 관계자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노약자, 고혈압,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자는 방제 작업을 자제하여야 하며 미끄러짐 사고 등 부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 및 음주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다음. 여기까지 그 해양자율방제대 교육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